오랫동안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어느 순간부터 불편해지기 시작했나요? 예전엔 친구들과 술 한잔하면서 옛날 얘기로 떠드는 게 즐거웠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런 자리가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죠.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그런데 심리학에서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사회성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어 보게 된 겁니다. 당신의 사회적 지능이 한 차원 더 높아진 거죠. 실제로 여러 연구에 따르면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나이가 들면서 인간관계를 선별적으로 줄여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남들이 비생산적인 관계에 휘둘리는 동안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는 심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이 겪었던 관계적 피로감이 왜 높은 지능과 정서적 성숙의 징후였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한 가지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들 혹은 대학 동기들과 모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10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자리가 무르익을수록 대화는 어김없이 같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야, 그때 그거 기억나? 맞아. 그때 진짜 웃겼는데. 처음 한두 번은 괜찮습니다. 추억이니까요. 하지만 매번 만날 때마다 같은 이야기가 반복된다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우리 그때 말고는 할 얘기가 없나? 이건 당신이 냉정해진 게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장의 속도가 달라진 겁니다. 학창 시절의 우정이 왜 그렇게 강렬했었는지 생각해보면 그때는 모두가 같은 환경, 같은 조건, 같은 고민을 공유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교실에서 같은 수업을 듣고 또 같은 시험에 스트레스를 받고 같은 음악을 듣고 같은 드라마를 봤습니다. 완벽하게 동기화되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졸업 이후부터 각자의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누군가는 창업을 하고, 누군가는 대기업에 들어가고, 누군가는 결혼을 일찍 하고, 누군가는 해외로 나갑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각자의 세계관, 가치관, 관심사가 점점 더 멀어집니다. 그런데도 모이기만 하면 10년 전, 15년 전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마지막으로 동기화되어 있었던 시절이니까요. 이것이 바로 성장의 비동기화입니다. 함께 출발했지만 지금은 서로 완전히 다른 곳에 서 있는 것. 당신이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관점을 흡수하고 자신을 업데이트해 왔다면 과거에 멈춰있는 대화가 답답하게 느껴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졸업한 학교에 다시 앉아서 같은 수업을 듣는 것과 다를 바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 불편함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나만 변한 건가? 내가 너무 까다로운 건가? 옛날에는 이 친구들이랑 진짜 잘 놀았는데. 아닙니다. 당신이 변한 게 아니라 당신이 성장한 겁니다. 그리고 성장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속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함께 출발했지만 같은 곳에 있지 않은 것. 이것은 배신도 아니고 실패도 아닙니다. 인생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두 번째는 당신이 모임 뒤에 느끼는 그 묵직한 피로감의 정체입니다. 친구를 만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몸이 무겁습니다. 별로 뛰어다닌 것도 아닌데 마치 하루 종일 일한 것처럼 녹초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나이 들어서 체력이 떨어진 거겠지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실제 원인은 체력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쉬지 않고 일했기 때문입니다. 친구를 만나면 그 자리의 분위기에 맞춰야 합니다. 상대의 이야기에 리액션해야 하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해야 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말을 해야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노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작업이 뇌의 인지적 부하를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 감정노동의 비용이 다릅니다. 타인의 감정과 분위기를 민감하게 감지하는 사람, 즉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 비용이 훨씬 높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단체 모임에 가면 여러 사람의 감정 신호를 동시에 처리해야 합니다. A는 기분이 안 좋아 보이고 B는 자기 자랑을 듣고 싶어 하고 C는 분위기를 망치고 있는데 아무도 신경을 안 씁니다. 이 모든 걸 인식하면서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는 감정의 결을 너무 많이 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빨리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 피로감은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쌓일수록 사람을 더 빨리, 더 정확하게 읽게 되기 때문입니다. 20대 초반에는 몰랐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저 말을 하는 건 진심이 아니라 불안해서구나. 저 사람이 만나자고 하는 건 나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외로워서구나.
이 모임의 본질은 우정이 아니라 서로의 근황을 비교하는 자리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고역이 됩니다. 이건 성격이 예민해진 게 아닙니다. 관계의 이면을 읽는 능력이 정교해진 겁니다. 당신이 모임 뒤에 유독 피곤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당신의 공감 능력이 평균보다 높기 때문에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결함이 아니라 능력의 부작용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연락하고 지내는 오래된 친구 중에서 만약 그 사람을 오늘 처음 만났다면 과연 친구가 되고 싶을 사람이 몇 명입니까?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보면 놀랍게도 많은 오래된 관계들이 탈락합니다. 그런데도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이유는 대부분 이런 겁니다. 10년을 알고 지내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끊어? 학교 다닐 때부터 친했는데 안 만날 수가 없지? 그래도 한때는 진짜 친한 친구였는데. 경제학에 매몰 비용의 오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미 투자한 시간과 비용이 아까워서 손해를 보는 줄 알면서도 계속 투자를 이어가는 심리적 함정입니다. 재미없는 영화를 끝까지 보는 것, 맛없는 음식을 돈이 아까워서 다 먹는 것, 이건 누구나 겪어본 경험이죠. 그런데 이 오류가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는 영역이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오래 알았다는 사실 하나가 지금 현재 아무런 의미가 없는 관계를 계속 붙잡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과거에 투자한 시간은 이미 지나간 겁니다.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오직 하나, 지금 이 관계가 당신의 현재와 미래에 의미가 있느냐입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이 매몰 비용의 함정에서 일찍 벗어납니다. 감정이 아니라 현재의 가치로 관계를 평가합니다. 10년을 알고 지냈어도 지금 만나서 서로에게 의미가 없다면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를 위한 최선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당신이 최근에 오래된 친구에 대해 솔직히 이 관계, 지금 나한테 뭐가 남아있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건 당신이 냉정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매몰 비용이라는 인지적 편향에서 벗어나 관계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빠져나오지 못하는 함정에서 당신은 이미 빠져나온 거죠. 네 번째부터는 이 현상들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연구 결과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런던 정경대학의 진화심리학자 사토시 카나자와와 싱가포르 경영대학의 노먼리 교수는 2016년 영국 심리학 저널에 흥미로운 연구를 발표합니다. 15,0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구와 자주 어울릴수록 삶의 만족도가 올라갔습니다. 여기까진 당연한 결과죠. 그런데 지능이 높은 그룹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친구와 자주 만날수록 오히려 삶의 만족도가 떨어졌습니다. 연구팀은 이걸 사바나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인류의 뇌는 아프리카 사바나에서 살던 시절에 설계되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생존을 위해 부족 단위로 뭉쳐야 했고 혼자 떨어지면 곧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에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안전하고 행복하다는 기본 프로그램이 깔려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프로그램대로 작동합니다. 친구가 많으면 안심하고 혼자 있으면 불안해하죠. 하지만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이 수만 년 된 본능적 프로그램을 의식적으로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원시시대의 생존 본능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사람이 많은 모임에서 에너지를 얻기보다는 혼자 있는 시간에서 더 큰 만족을 느낍니다. 이건 사회성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본능에 지배당하지 않고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당신이 친구 모임에서 돌아오는 길에 왜 이렇게 피곤하지? 하고 느꼈다면 그건 당신의 뇌가 수만 년 전의 오래된 프로그램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는 관계의 물리적 한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인류학자 로빈 던바는 인간의 뇌가 유지할 수 있는 안정적인 관계의 수에 물리적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던바의 숫자입니다. 던바에 따르면 인간이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의 수는 최대 150명입니다. 그리고 이 150명도 전부 같은 깊이가 아닙니다. 가장 안쪽에는 약 5명의 핵심 관계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15명 정도에 가까운 친구, 그 밖에 50명의 일반 친구, 그리고 150명까지가 이름과 얼굴이 일치하는 수준의 관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이 숫자는 총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누군가를 안쪽 원에 넣으려면
이미 안에 있는 누군가가 바깥으로 밀려나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한계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고등학교 친구, 대학 친구, 직장 동료, 동네 지인, SNS 친구까지 모든 관계를 동일한 에너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150명의 칸이 이미 꽉 차 있는데 새로운 관계를 계속 추가하면 결국 모든 관계의 질이 얕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이것을 일찍 깨닫습니다. 인간관계에도 총량이 있다는 것, 그리고 모든 관계를 평등하게 유지하겠다는 것은 어떤 관계도 깊게 유지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는 것. 그래서 이들은 선택합니다. 넓고 얕은 관계 대신 좁고 깊은 관계를 선택합니다. 100명에게 조금씩 쓸 에너지를 5명에게 온전히 쏟는 쪽을 택하는 거죠. 당신이 요즘 단체 모임이 불편하고 소수의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게 더 좋아졌다면 그건 당신의 뇌가 관계의 총량을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정된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하는지 본능적으로 알게 된 거죠. 6번째는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로라 카스텐슨이 제시한 사회정서적 선택 이론입니다. 이 이론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사람은 남은 시간이 많다고 느낄 때와 적다고 느낄 때 인간관계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20대 초반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는 시간이 무한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만나도 좋았고 별 의미 없는 술자리도 재미있었습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경험, 새로운 정보, 뭐든 일단 많이 접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시간의 유한함을 체감하기 시작합니다. 나한테 남은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구나. 이 인식이 생기는 순간 뇌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뀝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이미 깊은 유대를 가진 사람과의 시간이 더 소중해집니다. 양보다 질을 추구하게 됩니다. 카스텐슨의 연구에서 흥미로운 점은 이 변화가 단순히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이 유한하다는 인식만 있으면 젊은 사람에게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중병에 걸린 젊은 환자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과 동일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피상적인 관계를 정리하고 진짜 소중한 사람에게만 시간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이 시간의 유한함을 일반인보다 훨씬 일찍 깨닫습니다. 굳이 큰 병에 걸리거나 극적인 사건을 겪지 않아도 자신의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이성적으로 먼저 이해해버리는 겁니다. 20대 중반에 이미 친구를 정리하기 시작하는 사람들, 30대 들어서며 모임 약속을 점점 줄여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불성실한 게 아닙니다. 시간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깨달아 버린 겁니다. 당신이 최근에 이 시간에 이 사람을 만나는 게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건 냉정한 게 아닙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고도의 전략적 판단이 시작된 겁니다. 마지막은 경계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심리학에서는 건강한 인간관계의 핵심을 경계 설정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선을 명확히 긋는 것. 이것이 모든 건강한 관계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정리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 사람한테 상처가 되지 않을까?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유지하는데 나만 왜 이러지? 여기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상대를 버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깊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분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50의 에너지를 주는 것보다 소수의 사람에게 100의 에너지를 주는 것이 관계의 질을 압도적으로 높입니다. 거절할 수 있는 사람, 필요 없는 모임에 나가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오래된 관계라도 현재의 자신에게 맞지 않으면 조용히 거리를 둘 수 있는 사람,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정서적 성숙의 증거입니다. 실제로 심리학자들은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능력과 자존감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만이 이 관계는 나를 소모시킨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실제로 행동에 옮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최근에 누군가와 거리를 두었다면 그건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가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라서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장의 비동기와 함께 출발했지만 같은 곳에 있지 않은 것은 실패가 아니라 인생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감정 노동의 무게. 당신이 모임 뒤에 유독 지치는 건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이 지불하는 자연스러운 비용입니다.
매몰 비용의 함정. 오래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관계를 붙잡는 것은 합리적 판단이 아니라 인지적 편향입니다. 사바나 이론. 지능이 높은 사람은 원시적 본능을 넘어서 자신만의 기준으로 행복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던바의 숫자. 인간관계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넓고 얕은 관계 대신 좁고 깊은 관계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전략입니다. 사회정서적 선택 이론. 시간의 유한함을 깨달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의미 있는 관계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계 설정.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가장 성숙한 방법입니다. 오래된 친구가 불편해졌다고 해서 당신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친구 모임이 피곤해졌다고 해서 당신의 사회성에 결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지능이, 당신의 감정이, 당신의 자기인식이 한 차원 더 성장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를 가진 당신은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하나가 이런 영상을 계속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나이가 들면서 관계를 정리했던 경험, 오래된 친구가 불편해지기 시작했던 순간, 혹은 관계를 정리하고 나서 오히려 편안해졌던 경험,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경험 하나하나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